많은 분들이 그래요.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반토막 난다, 뭐 유튜브 틀면 맨날 막 반토막 난다 그러던데. 그 반토막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가끔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마주치는데, 멈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 15년 전부터 계속 반토막 난데, 저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냐? 네,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노출은 1위일 것 같아요. 제가 누구다 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 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행크TV에 나오게 돼서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파트에다가 저는 투자라는 말을 붙이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투자라는 말을 붙이냐면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남의 돈을 땡겨와서 이자를 내다 보니까 이제 투자라는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죠.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자의 컨디션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자산이 아파트예요. 여러분 주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주식 투자는 시기만 똑같으면 수익률이 똑같죠. 근데 아파트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대출을 왕창 땡겨서 사는 사람,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사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놓고 이거 지금 이 아파트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인 게, 사는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성공한 투자일 수도 있고 실패한 투자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식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최근에 뭐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없어도 문제가 생기던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필수 재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뭐예요? 필수 재화야.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어. 뭐 단독주택에 사시려고요? 뭐 그렇게 막 마당 잔디밭에 강아지 풀어놓고 그런 데 사시려고? 물론 그런 데 사는 분도 있고 그런 걸 선호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왜 아파트를 얘기를 하냐면, 이게 참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옛날에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은 그냥 50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냥 나 저기 자연과 더불어서 그냥 마당 넓은 집에 강아지 풀어놓고 난 은퇴하면 그런 데 살 거야. 그분들은 은퇴하고 20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냥 노후는 그냥 10몇 년 그냥 편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일을 손에 놓고 한 10몇 년 20년 이내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전원 생활을 하실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1990년대생들의 기대 수명이 80대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평균보다 재수 없어갖고 조금 더 건강하잖아. 그냥 100세 살아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나 55세까지만 일하고 60세까지만 일하고 은퇴해야지. 그럼 소득 없어지고 40년 살아야 된다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럼 무슨 얘기야? 현직에서는 55세, 60세까지 일 못하더라도 10년, 15년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소득이 적더라도 뭔가 이렇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해야 돼. 사회활동,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일자리 어디 있어요? 도시에 있잖아. 도시 떠날 수 있냐? 못 떠난다니까. 못 떠나니까 도시에 있어야 돼? 그럼 도시에 있으면 어디 살 것 같아? 아파트에 산다. 100%에 100%.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60%가 이제 아파트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파트라는 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아파트가 좋은 점도 있죠. 보안도 좋고 편리하고.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지. 층간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좀 자연 친화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거는 아파트예요.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한다. 근데 아파트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 많아. 난 돈이 그렇게 묶이는 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인데 현금화가 어려워요? 아파트가? 한 2천만 원만 깎아 팔면 바로 나갈걸요? 캐시어빌리티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임야나 토지가 아니잖아. 이게 현금하고 똑같은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3천만 원만 깎아주면 그냥 나가. 현금화도 잘 되지, 자산 가격도 상승하지, 내가 살면서 편리하지, 경제활동 오래 할 수 있지. 이거를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막 아파트 올해 엄청 올랐는데 막 지금 빨리 이 비싸진 가격에도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면 막 관심을 갖다가 또 가격 안 오른다 그러면 또 이게 아니고, 언젠간 사야 될 거니까 그런 거에 일비일희하지 말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5년, 10년, 15년 안에 어떻게든 나에게 잘 맞는 아파트를 만들자. 그거 계획 세우자. 그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엄청 오르니까 빨리 지금 추격 매수를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나씩 보자면 왜 이렇게 지역마다 집값 차이가 크냐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30년 전에는 집값 차이가 그렇게 안 컸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집값 차이가 클까요? 그거는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공급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직장인 중에 최고 많이 버는 사람 500만 원. 30년 전 얘기예요. 그럼 직장인 중에 최고 조금 버는 사람 100만 원. 몇 배예요?
5배지 5배. 지금 경제활동하는 중에 제일 많이 버는 사람 한 달에 3억. 한 달에 3억 벌어. 그럼 제일 조금 버는 사람 200만 원. 몇 배야? 150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5배 차이 나던 게 지금 100배, 150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 이게 뭐야?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을 때 누가 빨리 쓰냐 이거예요.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10%가 더 생겨. 3,300이 들어와. 300만 원이 더 들어온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10%가 더 들어와. 30만 원이 더 들어와. 누가 빨리 쓸 것 같아? 300만 원 버는 사람은 갑자기 300 벌다가 이번 달에 330 들어오잖아요. 30만 원은 빛의 속도로 써버립니다. 왜? 소비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갑자기 10%인 300만 원이 더 들어와. 못 써요.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은 뭐 3천만 원 번다고 하루 10끼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써. 그럼 못 쓰면 어떻게 돼? 쌓여. 통장이 자꾸 커져. 딴 일 하다가 딱 보면 벌써 몇 억이 더. 어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낮기 때문에 새로 증가되는 소득을 소비를 못하니까 그 잉여 소득을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소득 상승률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이 10%씩 올라가는데 여기 덩치가 크니까 쌓이는 돈이 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자꾸 비싸지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타는 차가 비싸지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서 발생하는 양극화의 결과물이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10몇 년 전부터 이 양극화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벌어질 겁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 했냐면 2011년도에 서울경제TV인가? 14년 전이야.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터뷰에서 서울 아파트는 10년 내로 평당 가격이 5천이 넘을 수도 있다.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1,500이던 시절이야. 그랬더니 인터뷰 끝나고 저 사람 좀 미친놈이니까 저한테 앞으로 못 나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15년 전에 예견한 거 제가 평당 5천만 원 넘을 거라 그랬죠. 제 예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나 5천이라 그랬는데 지금 2억이야. 제일 비싼데.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게 초양극화예요. 왜 양극화되냐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천만 원 버는 사람과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똑같이 10%씩 소득이 늘어나도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그 소득을 바빠서 소비를 못한다. 이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의 차이가 양극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이죠. 제가 이 얘기를 15년 전부터 했어요. 똘똘한 아파트. 무조건 양극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느냐? 공부를 해보면 나와 답이. 양극화가 무조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아파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했어, 실행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똘똘한 아파트니까 아유 그러면 지금 강남을 어떻게 사냐? 강남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여러분 지역 안에서도 상급지와 하급지가 나눠져. 상급지가 상승률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몇십억짜리를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컨디션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곳에서 이왕이면은 평형이 작더라도 입지가 높은 똘똘한 아파트에 집중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에 있어서 상대적 가치가 올라간다. 똘똘한 아파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주거가 계급이 됐어. 이게 독일 같은 나라를 가보면 교수, 의사, 사회 지도층이고 존경받고 그런 직업이죠. 근데 나는 그냥 아침에 소세지 샌드위치 만들어서 아침에 판다. 직업이 그거야. 샌드위치 파는 거. 안 꿀려요. 공대 교수나 의사나 뭐 내가 이걸 하나 소득 차이는 좀 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똑같아요. 독일은 그래서 선진국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죠. 직업이 뭐야? 그러면 뭐다? 그러면 아 쟤는 좀 나보다는 좀 못한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업을 펑션으로 안 보고 어떤 레벨로 보는 거예요. 스테이터스로 보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에 없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너무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뭐야 나도 무시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제가 요거는 진짜 어디서도 얘기 안 한 얘기인데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최근에 제가 있던 집은 세를 주고 조금 넓은 데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쪽 지역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강남이야. 서초구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갔어 윗집. 근데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아, 좀 조용히 해달라 이러면 되는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아무것도 안 물어봤거든. 근데 딱 내려오더니 제가 그때 뭐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타워팰리스에서 살다 왔는데 안 물어봤는데 그 얘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타워팰리스에서 살다 왔는데 그게 뭐야? 나 무시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1층하고 또 얘기할 일이 있었어. 위에서 뛰는 소리도 조금 들리길래 조금 얘기할 기회가 됐어요.
그분도 안 물어봤는데 그래. 저희가 잠원동에 지금 재건축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고 지금 7월 달에 다시 이사 나가는 안 물어봤는데 잠원동에 재건축 이런 거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는 계급으로 생각을 해. 그 왜 자꾸 비싼 데가 비싸지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 서초에 아파트가 35만 가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구 소득이 3천만 원 넘는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거든. 그럼 뭐겠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이 뭐 그렇게 비쌀 정도로 살기 좋냐? 뭐 조금 더 좋은 점이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없.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 경기도 어디에 뭐 그렇게 살기 나쁜 데 있습니까? 다 살기 좋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 전문가들이 집이 뭐 반토막 난다, 너무 서울 집값이 비싸다, 떨어져야 된다. 저도 공감해요. 떨어져야 될 이유를 손으로 꼽으면 100가지도 넘어. 근데 왜 안 떨어지느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계급의 문제고 아파트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건 때려 죽여도 안 바뀔 거라고 좀 보는데 이 아파트는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성적인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 벤츠가 승차감 때문에 탑니까? 아 그러면 제네시스 타지. 제네시스가 더 좋아. 하차감 때문에 타잖아. 그럼 강남 서초구에 왜 살고 싶어 하겠어? 귀가강. 나 퇴근하는데 나 지금 저 서초구로 귀가하는 중이야. 이거 감성적인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말리겠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인구가 막 줄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똘똘한 아파트는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느냐? 여러분 인구가 준다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제가 학력고사 볼 때 100만 명이 봤어. 수능 몇 명이 봐요 요즘? 요즘 뭐 한 3, 40만 명밖에 안 보지 않나? 그럼 100만 명이 보던 시절에서 지금 3, 40명밖에 시험을 안 보면 뭐 어떻게 서울대 가기 좀 편해졌어요? 서울대 커트라인 많이 떨어졌나? 전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똘똘한 아파트 나 그 아파트 서울에 경기도에 이런 아파트 살고 싶다 할 때 그 아파트가 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인구에 영향을 받냐 이거예요. 뭐 인구가 내년에 뭐 1000만 명 되나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국토지리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구 추계라는 게 있어요. 2050년이 우리나라가 4577만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5175만이니까 그래도 뭐 한 10% 조금 이상 없어진다니까 이상하네. 그땐 저도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겠죠. 25년 후에 4600만.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무슨 인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요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나눠줄 때 보니까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돈을 더 주더라고요. 근데 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 84곳이야. 농어촌 84개 지역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더 주기도 하잖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4, 50년 후에 그 지역이 과연 인구 소멸이 될지 안 될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만큼 인구가 줄면은 도심 인구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결국 인구 소멸이 지방소멸이고 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의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럼 서울의 인구가 줄고 드디어 지방의 인구가 느냐? 아니잖아요. 다 경기도로 간 거잖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60, 70 이후에도 일자리가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 MZ분들은 뭐 지금 파이어족 그러지만 뭐 저도 한때 파이어족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어디 은퇴했습니까? 지금 보세요. 맨날 방송 강의 파이어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때려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은퇴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도시에서 머물러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은 도시의 인구는 안 줄어든다. 그러나 살고 싶은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상당히 촘촘히 서열화돼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으뜸 주거지로 아파트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부자 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파트가 예전만큼은 안 올라요. 그렇지만 아파트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될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영끌을 해서 사면 안 되겠지만 오랜 기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소득과 여러분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적절한 레버리지. 이거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담대 이자율이 4.5%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금리라고 한다면 1억을 대출받으면 1년에 이자만 거의 500만 원 가까이가 나가요. 이런 정도의 사인자본 비용을 내면서 집을 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는 앞으로 10년 평균 매년 5% 이내로 오를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물론 입지마다 달라서 뭐 더 올라가는 데가 물론 있지만 이런 거 다 빼고 수도권 평균을 봤을 때 제가 5%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5%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집이라는 거는 1년, 2년, 3년 동안에 오를 상승률을 예측하라면 어렵지만 10년, 15년간 평균 상승률을 예측해라. 그럼 이건 쉽습니다. 이게 왜 쉽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년, 15년의 평균 상승률은 결국 집을 산 시기에 국채 10년물 금리 플러스 1, 2% 안으로 들어와요.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뭐 3%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3%라고 치면 플러스 1, 2% 해도 수도권은 5% 이상 안 오른다. 그럼 5% 이상 안 오르는 아파트를 4.5의 이자를 내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집을 안 샀을 때 어디 가서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를 내야 되는 비용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집값의 한 30% 조금 뭐 빨리 내가 내 집에 갖고 싶어서 한 40% 거기까지는 일단은 괜찮아요. 아주 나쁜 망한 투자는 아니에요. 근데 40%보다 더 현격하게 많이 받는다? 그거는 상당히 재미없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뭐 거주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나는 뭐 대출 받아도 나 이 아파트에 살면서 내가 아이 키우면서 살고 싶다. 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계산기상으로 수익률에 투자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는 30-40%보다 더 받고 집을 산다면 지금 4.5% 주담대 이자율에서는 앞으로 올라가는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재미없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이 행크TV를 보시는 많은 분들 30-40% 이내로 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다. 그럼 사셔도 돼요. 실수재화잖아. 100% 투자 대상은 아니야. 내가 들어가 살 거잖아. 30-40% 정도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나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반토막 난다 뭐 유튜브 틀면 맨날 막 반토막 난다 그러던데 그 반토막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가끔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마주치는데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 15년 전부터 계속 반토막 난대. 저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냐? 물론 그분들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멈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 근데 어떻게 15년 내내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는데 15년 동안 떨어졌어요 어디? 도대체 그분들은 사과라도 내가 그동안에 예측을 좀 잘못했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면 몰수하고 계속 나와서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믿냐. 물론 뭐 떨어진다고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값이 과거보다 안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국채 10년물 금리가 2000년대 초반에는 7-8%였고 지금 3%니까 당연히 지금 집을 사면 옛날만큼 안 올라가지만 대한민국은 디플레이션 경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경제니까 집이 떨어지는 일이 많죠. 뭔가 물건을 사도 올해 살까 내년에 살까? 내년이 더 싸. 집도 올해 살까 내년이 살까? 내년이 더 싸. 이게 디플레이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지면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서 2%를 맞추려고 하는 나라고 엄연히 자연적인 이런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집값이 물론 뭐 20억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30억 됐다가 이건 좀 미친 것 같은데 그래서 20억으로 떨어진다 뭐 그런 일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수도권 집의 중위 가격이 막 10억이었던 게 5억 된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 2000년대 초반에 그냥 10억만 있으면 나도 은퇴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지금 그 10억이라는 목표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은퇴해도 되냐? 속된 말로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10억만 있으면 난 놀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은 50억, 100억이 있어도 은퇴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에 이르면 나 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억이 있어. 여러분 100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난 놀고 먹지. 아직 어디다 투자할지가 결정 안 났으면 은행에 일단 넣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달 꽃감 빼먹듯이 내가 한 3천만 원씩 꺼내 쓰겠다. 한 달, 두 달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100억이 있어도요 3천만 원씩 계속 꽃감 빼먹듯이 빼먹잖아요.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갔는데 즐겁지가 않아. 내 돈이 커지질 않고 자꾸 줄어들잖아. 그러면 그게 1000억이든 100억이든 기분이 나빠. 누우면 잠이 안 와.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이 있느냐지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 1조 갖고 있는 재벌은 왜 이렇게 고민? 나 같으면 1조 있으면 그냥 놀고 먹을 것 같은데 뭐 맨날 회의하고 회사하고 막 골치 아프고 막 그러잖아. 왜 그래? 1조를 빨리 2조로 키워야 되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이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억 모으면 20억 모으면 100억 모으면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100억이 없으니까 100억 되면 은퇴할 것 같지. 100억 만들어 보세요. 은퇴할 수 있나? 경제적 자유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나의 삶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다. 수익률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성장을 해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실물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이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제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작년에 2025년도에 아파트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왜냐? 2025년도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나름대로의 예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예측을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쉬워요. 여러분 2020년, 21년도에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2022년도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산시장은 너무 오르면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화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주식처럼 등락이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심들이 모여질 때 책을 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간은 아파트를 지금 빨리 영끌을 해서 무조건 비싼 동네에 상위 입지에 사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 책 한 권으로 5년 10년을 펼쳐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타임리하게 어떤 발생하는 이슈를 담았다기보다는 내 집 마련 길라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파트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이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부자가 되진 않지만 아파트를 외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찬찬히 잘 준비하셔라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어떤 이야기든 들을 땐 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라도 마음속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오늘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셔서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친구인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0만 달러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머니 트레이너로서 1억을 먼저 모아야 모든 게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첫 번째는 그래요. 상징적인 의미. 왜 상징적인 의미가 필요하냐?